아주 개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득지 않지만 김명수 원장이 지금 임 부장한테 얘기한 이 멘트가 그렇게 법원에서 소수 의견은 아닐 거예요. 말하자면 뭐 이거저거 이쪽 저쪽을 다 보면서 좀 사회적 압력도 고려하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녹음 뜰 줄 몰랐다.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은. 진짜. 예를 들어서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신 잘못한 거 맞잖아. 헌법에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잘못해서 벌 받아야지. 라든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시 징계위원회 올게. 예전에 견책받은 건 이 사건 아니잖아. 이 건으로 징계 받아야 될 거야 너. 나는 당신 봐줄 수가 없어. 사직서 내가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차라리 이랬으면 낫겠어요. 솔직하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죄라며. 아프니까 사표 받아줘야 된다며. 탄핵 필요 없다며요. 탄핵 될 것 같지도 않다며요. 그런데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거 뭐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오늘 뭐 오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아이템 천국이에요? 이거 참 아이템 천국이에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참 이게 보통 이제 우리 특히 젊은 애들은 그럴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판사라고 하면 법조인 중에서도 또 그리고 그 중에 대법원장이라 그러면 뭐 엄청난 이 교양과 학식과 이 정의심과 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녹취록이 공개돼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나랑 팀장님이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니 뭐 똑같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사람 사는 데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낙연 대표, 실장이나 그다음에 수석들하고 얘기할 때 비대위원장 그냥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다 그냥 우리 말투잖아요. 그건 뭐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들 알다시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지금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이죠. 면담을 했습니다. 나 이거 이제 그만하고 나갈란다. 사표를 낸 거죠. 탄핵 그러면 사표 이제 빨리 수리되면은 탄핵 뭐 이게 또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효는 아니겠지만 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있던 내용을 녹취한 거예요. 일단 다는 조금 음질 문제상 전부 다 들려드리긴 그렇고 일부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정치적인 상황을 잘 보고 뭐더 톡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자 지금 상황을 잘 보고 좀 더 까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이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이 말이야 라고 대법원장이 한 말이에요. 그 뒤에 것도 사실 음질 때문에 못 들었는데 뒤에 얘기도 더 중요해요. 그죠? 두 문장만 더 읽어드리면 제가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여기까지 들어야지 내용이 다 나오죠. 그래요. 이 얘기. 자 녹취 파일을 좀 듣고 그 뒤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김태현 변호사가 조금 더 이어서 읽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내가 참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임명될 때 네. 평생 재판만 해온 사람의 내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딱 취임 일성이었어요. 기억납니다. 그죠? 그때 네. 아마 그때 진행자는 당연히 잭디가 아니었고 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잘못하면 저거 평생 재판만 하는 사람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하게 저는 맞아 들어갔던 봅니다. 이거 보면. 이 사법부의 수장, 그러니까 뭐 판사, 재판하는 판사로서에는 훌륭한 판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뭐 재판을 받아본 적 없어서 이번에 네. 대법원이라는 큰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이건 보세요. 임성근 판사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면 탄핵할 수 있죠. 헌법에 있는 권한이니까, 국회 네. 권한이니까.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면 법관 징계위에서 징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녹취록 얘기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봤을 때 임성근 부장판사는 잘못한 사람이니까 잘못 안 한 사람입니까? 잘못 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면. 네. 당신 몸도 안 좋잖아. 사표 내가 받아줘야지. 1심 무죄 받았잖아. 탄핵? 될 것 같지가 않아. 탄핵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국회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탄핵 나는 당하게 놔둬야 돼.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신 잘못한 거 맞잖아.
헌법에 탄핵이란 제도가 있는데 잘못해서 벌 받아야지 라든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시 징계위원회 올게. 예전에 견책받은 건 이 사건 아니잖아. 이 건으로 징계 받아야 될 거야 너. 나는 당신 봐줄 수가 없어. 사직서 내가 어디를 도망가려고 그래. 차라리 이랬으면 낫겠어요. 솔직하게. 그것도 아니잖아요. 무죄라며. 아프니까 사표 받아줘야 된다며. 탄핵 필요 없다며요. 탄핵 될 것 같지도 않다며요. 그런데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거 뭐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대법원장이 정치를 왜 살핍니까? 예를 들어서요. 검찰은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는 할까 말까 재량이잖아요. 네. 수사한다면 기소할까 말까 재량이 있단 말이에요. 검찰. 굉장히 사실은 과도한 재량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네. 그러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고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법원은 재량이 없어요. 넘어오면 재판해야 돼요. 양형에 있어 좀 재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무죄 재량이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뭘 정치적인 왜 고려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까지 있었던 정치인 관련 재판들 다 이런 식의 정치 이런 식으로 있었느냐? 정치적 상황 고려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진 변호사님. 일단은 뭐 아마 이게 공개됨으로써 거짓말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 얘기도 안 했다. 이렇게 맞아. 변호사한테는 네, 이렇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알고 좀, 보니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죠. 되는 상황이면 본인도 아마 기억을 못했던가 아니면 뭐 선회하면 기억을 못한 거고요. 아니면 이런 게 녹음됐을 거라고는 뭐 상상을 못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짓말이나 이 해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이지만 근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 또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 해명 부분이 문제라고 봐야 되지. 뭐 탄핵을 얘기를 했고 뭐 김태현 변호사 이게 탄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아니 저 보이지만 그러다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자기가 아니, 얘기하잖아요. 전체적인 소신을 밝히긴 입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두 사람의 친분 관계 얘기를 한 것 아이고, 같아요. 맞춰주려고 한 말 제가 같다? 봤을 땐 그래요. 맞춰주려고 아니, 한 말 같다? 제 해석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 이 대면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부분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친분 관계가 둘이 상당히 있으니까 막 그런 내용이고 탄핵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 입장도 좀 고려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생각이 들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뭐 짜고 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는 그건 조금 더 나간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인간적으로 듣고 말씀하시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들어볼게요. 임성근 부장이요. 네. 저 국회에서 탄핵 얘기 나오니까 저 아무래도 빨리 사표 수리해줘요. 탄핵 당하기 싫어요. 그거 아니에요. 건강 이상이 그냥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아니라 이거 이미 변호인이 공개한 거니까 제가 개인적인 문제 좀 말씀드립니다. 네. 공개됐으니까. 담낭 절제술, 네. 신장 이상. 들어도 중병이잖아요. 그냥. 네. 진짜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직서 낸 겁니다. 그럼 인간적인 거라면 그거 받아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진짜 몸이 그 정도로 안 좋은데? 그래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한숨부터. 왼쪽 사이드에서 비판하는 거랑 네. 오른쪽 사이드에서 비판하는 게 둘 다 버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번 일은.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최소 징계, 최소 형벌 그리고 법원 조직을 그냥 갈무리해서 정리하고 가겠다는 태세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뭔가 비난받으려고 하면 그건 좀 욕 덜 먹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대법원장이 욕을 덜 먹으면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수습하겠다라는 게 네.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법원 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균형 감각이 있는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왼쪽에서 더 아니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법 개혁을 뭘 하고 있는 거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네. 김명수 진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임 부장이 공개를 하고 깐 거는 전혀 다른 버전인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내가 나만 이렇게 탄핵 당할 거냐 이렇게 열받아 사실 이제 공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0번 아무리 그래서 이제 어느 입장에 서 있든 간에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왜 거짓말을 했냐 이거 이제 말하자면 비판 받을 건데 네. 요거 이 어픽년 이 김명수 원장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한 얘기 가지고 막 뭐 사법부와 뭐 이 탄핵과 관련해서 뭐 정부와 공모했다 이렇게 프레임 씌우는 좀 많이 우익적 비판은 좀 날이 안 서고 오히려 이건 왼쪽 비판을 해야 된다. 왼쪽에서 뭐 하고 있냐 사법농단 관련해서 이런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공모는 사실 네, 증거가 김태현 없으니까 네. 그건 뭐 공모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다만 당시에 여권의 흐름으로 이 사람이 눈치를 봤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모와 그건 좀 다른 거니까 공모란 거 하면
어이 원장 이거 이렇게 하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인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직 나온 게 없고 다만 이제 당시 흐름들 총선 이후에 여당이 180석 차지하면서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특히 1심 무죄 나온 다음에 그때 그 기류들을 읽고 본인이 조금 판단한 그건 뭐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권의 기류를 읽었다고. 그리고 이거예요. 정말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징계라는 게 맞죠. 법관 징계. 법관 징계가 파면할 수 있죠. 안 합니까?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파면 안 돼요. 파면 안 돼서 그것까지 탄핵밖에 내가 없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징계를 했어야 되는 징계도 안 하잖아요. 탄핵이 이제 파면 효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임성근 아니 그 탄핵 발의되기 전에 네, 임성근 부장의 판사. 징계를 한번 받았어요. 전체. 근데 그건 이 사안이 아니라서 보니까 야구 선수 모 씨 재판에 그래요? 대해 뭐 네. 했던 그거 가지고 견책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사실 사안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럼 이걸 징계를 하든지. 요거 한 말씀 우리 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김에 뭐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교감이나 공모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좀 전으로 돌아가면 되죠. 이 사건이 발단이 됐던 가토 지국장 사건. 사실은 판결문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냥 의견을 제시한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판결문이 바뀌었고 네. 그 이유는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거래 딜을 한 겁니다. 네. 예컨대 사법부는 뭐 상고법원 같은 걸 받고 싶어 했었고 행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 했었고 또 대통령 문제 그게 공모해서 전달이 됐고 전달된 걸 받아서 재판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게 권력 분리에 반하고 상권 분리에 반하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뭐 김태현 변호사 지금 얘기를 하셨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 스스로 아유 요 하면 조금 나는 좀 그런데 그는 본인의 문제지 뭐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어디서 누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그거 저 탄핵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 그거랑 사법농단하고 좀 결을 달리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법농단 관련해서 사실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징계 청구 내부에서 법원 내에서 징계 청구 대상이 됐던 판사들 중에 이번에 몇 명 옷 벗거든요. 네. 문성호, 정다주, 뭐 김민수 이번에 다 옷 벗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서 임성근 부장이 정말 탑5 안에 드는 사람이냐?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제일 문제는 양승태, 그다음 네. 법원행정처장을 했던 박병대, 고영한 네. 이 세 분의 대법관은 다 퇴임을 했어요. 그다음에 임종원 법원행정차장. 네. 굳이 얘기하면 이 탑4가 탄핵 대상이 돼야 되고 네. 나머지는 위헌적 행위를 했고 법원으로서 법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맞는데 그럼 이제 모두 이 사람들이 탄핵 대상이 돼야 되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탄핵이라는 건 어차피 형사벌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형사벌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탄핵을 할 수 있다. 네.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네. 탄핵은 워낙 중하기 때문에 좀 더 센 죄를 맞은 사람이 그러니까 센 가벌성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탄핵을 두들겨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막 있어요. 뭐 10몇 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뭐 법관 옷도 많이 벗었어요. 뭐 최모 판사, 뭐 김모 판사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민사회에서 뽑은 명단은 16명 정도 됐어요. 권순일 대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왜 임성근 부장을 가지고 났냐면 1심에서 이 사람이 무죄지만 위헌적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6번 정도 표현이 나오니까 이건 법원에서도 인정한 위헌적 행태를 한 법관이다. 요거 핀셋으로 포인트 잡아서 사실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이 현실성 없다고 생각한 거는 이 내부의 사법농단을 주도했거나 관여했던 법관 중에서 이제 약간 농도와 밀도가 있는데 저기 임 부장이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이런 내심을 약간 어차피 당신 탄핵 대상도 안 될 거고 임기만 마치면 그냥 법원에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무리하려고 하는 톤인 것 같아요. 요건 이제 김준호 변호사의 해석이고 네. 앞서 우리 또 박준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맞춰주려고 내 생각에 뭐 다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임 부장. 저는 이렇게 그렇게 좀 해석이 했을 수도 좀 있다는 됩니다.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김태현 변호사님 다른 거 물어볼게요. 네. 지금 문자가 뭐가 왔느냐. 네. 김영애 대원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법농단 연루되고 뭐 헌법을 어기면서 뭐 판사의 뭐 임무 저버리고 했으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탄핵하면 되겠네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됩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탄핵 사유는 안 되죠. 왜냐하면 탄핵 사유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정치적으로 또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거다. 이건 되지만 이게 이 말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거든. 네. 뭐 직권남용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직권남용은 아닌 거고 이거는 근데 아까 왜냐면 김대범 사직서 변호사님처럼 수리하고 안 하고는 뭐 본인의 권한일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되는 근데 긴급한 요인이 있는데 안 했다 이런. 그거를 수리 안 한 거를 뭐 범죄라고 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네. 뭐 법률 위반은 없어서 저는 탄핵 사유는 오케이. 아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얼마 남았죠? 한 2년 남으셨나? 2, 3년 남으신 것 같은데.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은데 뭐 본인이 뭐 그만두겠습니까? 그만은 두진 않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법원 구성원들 뭐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대원장은 거짓말을 하네. 그 시선이 참 불편하긴 하네요. 우리 판사라는 사람은 원피고 피고인 거짓말하는 거 잡아내는 게 기본인데 그러게요. 원장이 거짓말을 하시네. 평생 재판만 한 사람의 내공이 저건가? 흠집은 뭐 아주 문제가 크게 날 있다고 수밖에 하면 없을 것 같습니다. 임성근 부장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혼을 내고 진짜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사직서를 받아줘야지. 너 몸 아픈 거 알아. 그러니까 사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탄핵도 안 될 거야. 넌 1심 무죄잖아. 탄핵 현실성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사표를 받아주면 국회에서 욕을 먹어. 정치적인 걸 고려해야지. 이게 대법원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 부분은 좀 아프지만 이런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다들 설마 했거든요. 아, 제가 얘기한 거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다들 그동안 뭐 재판부가 특히 뭐 이 고위 판사들의 정치적인 뭐 고려를 한다는 등 눈치 본다 했대 속으로는 국민들이 설마 그분들이 그러겠어 그런 우려를 하는 거지 했는데 가장 높은 이 판사들의 정점에 서 있는 이 원장님께서 대법원장이 지금 그런 의견이 자기 입으로 있어요. 이런 고백을. 아시다시피 원래 그동안의 대부분의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한번 다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대법원에서 12년 근무하는 거예요. 6년 6년. 네.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대법관 되자마자 대법원장이 뭐가 더 바람직하고 덜 바람직하다의 뭐, 문제가 아니라 네. 뭐 이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령이 안 서고 법원 내에서도 사실 메이저리티 주류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사실 외롭다. 그러니까 조직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외부 흐름 전반적으로 이모저모 눈치 봐가면서 대법원장 한다 이런 평가가 사실은 중론이에요. 그걸 딱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개혁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원 내에서 보면 법원 가족을 감싸는 것도 아니고 이두저도 그러게요. 아니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네. 받는 거죠. 저 얘기는 저도 김준호 변호사 얘기 전 동의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잘 모르는데 그 당시 야당에서는 뭐 국제인권법의 수장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건 사실 비판거리는 안 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잘 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까지 역대 대법원장이 다 대법관 했던 사람들이고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겠느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맞죠. 왜 그런 인사를 했겠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대법원장이라는 건 판결문 쓴 사람 아니잖아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장이라고. 근데 그걸 해서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 어떻게 그런지 경험하고 대법관을 통해서 대법원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장으로 올라가는 건데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 말 맞다 평생 재판만 하다가 거기 간 거잖아요. 내공보다는 저는 한계가 더 드러나는 것 같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건데 그거다. 관리자로서의 능력은 검증이 제가 안 된 상태에서 김명수라는 들어갔다. 사람의 인격적인 거 무슨 뭐 이념 성향 이런 거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과연 대법원장 할 수 있겠어? 경력으로 봤을 때 이걸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거거든요. 처음에 그 부분을 제가 하고 싶은데 그거 시간이 다 됐어요. 얘기를 좀 그럼 빨리 듣고 광고를 1.2배속으로 좀 빨리 듣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시사 특공대 빨리 있기 때문에 꼭 들어볼게요. 네, 이제 시사 특공대 이제 국회에서 지금 탄핵 소추안 표결 막 앞두고 있습니다. 슬슬 모였을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되는 임성근 부장 판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지금 현직 판사 탄핵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임 부장 판사와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간에 했던 얘기가 녹취가 돼서 지금 공개가 돼서 지금 파장이 아주 큽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었고요.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박지훈 변호사가 뭐 탄핵은 아마 될 가능성이 높겠죠. 151명이 찬성을 해야 의석수가 되는데 뭐 예.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뭐 이탈표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156명 정도가 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탄핵 소추가 발의될 것으로 보는데 뭐 이미 지금 김태현 변호사하고 김준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상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행정부의 속성이나 입법부의 속성이나 사법 속성을 좀 달리 봐야 된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아주 고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몽테스큐의 권력 분립론, 상권 분립론으로 가면 행정부는
사법부는 당연히 그게 필요하겠죠. 네. 리더십을 갖고 어떤 법을 누가 만들어주면 그 법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일하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의 가장 요체는 재판이 독립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휘를 잘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저는 최악이었다 저는 생각해 개인적으로. 장악력도 있긴 예, 했지만 네. 장악을 하긴 했지만 뭐 등산이나 가사코 판사들이 그게 더 등산이나 중요하고 가사코. 이런 거는 이런 게 저는 오히려 나쁜 거고 그런 의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오로지 재판 많이 했다 잘했다 그 말은 저는 좀 좋은 말이다. 사법부의 속성에 가장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너무 들고.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근데 최근에 우리 재판 판결 결과 보면 김태현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김태현 변호사가 예측한 대로 다 판결이 많이 납니다. 제가 예측한 건 거의 틀려요. 그게 뭐 실력 차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대인배야.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 정부나 이쪽 여당의 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김태현 변호사 야당 입장에 보고 있으면 우리 판결이 야당 위주로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정권의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전혀 보지 오히려. 않아요. 저는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전혀 알겠습니다. 판사들을 보지 않습니다. 뭐 근데- 판단은 또 네. 국민들의 네. 몫이니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개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맞득지 않지만 김명수 원장이 지금 임 부장한테 얘기한 이 멘트가 그렇게 법원에서 소수 의견은 아닐 거예요. 말하자면 뭐 이거저거 이쪽 저쪽을 다 보면서 좀 사회적 압력도 고려하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녹음 뜰 줄 몰랐거든요.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법원이고 제일 검찰이고 놀랍긴 이거는 했는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게 변호사 숫자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몰래 녹음기 이렇게 갖고 들어가서 녹음을 합니다. 판사가 무슨 그래도 얘기를 되나요? 하는지. 감치해야 돼 감치. 그런 분들이 그건 안 있대요. 돼요. 가끔 법적으로 있대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안 하거든요. 되죠. 마찬가지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를 넘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녹음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데 입법에 따라 달라요. 미국은 안 되는 주가 많은데 우리 주는 대화자 간의 녹음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임성근 부장이 네 이런 목소리 계속 해요. 내 목소리가 섞여 있으면 섞여 괜찮다는 있으면 그 거죠. 녹음은 합법하고요. 그걸 증거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막 법정에서 변호사가 녹음하잖아요. 네. 그건 실력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야 판사가 하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아. 물어보지 나 모르겠는데 녹음하고 집에 사무실에 다시 들어보려고. 아하. 아니 그냥 적으면 되지. 뭐 판사라고 말한 걸 뭐 증거로 쓰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모르면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재판장님. 그러면 판사님들이 다 설명해줘요. 예 원고 대리인 잘 들으세요. 설명을 해주시고. 아. 근데 임성근 판사 이걸 녹음해서 굳이 깐 이유를 그냥 그건 억울해서 이유는 사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냥 그런 억울해서 적이 없다고 왜 나만 걸려 대법원에서.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임성근 변호사 처음부터 깐 게 아니라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나온 거죠. 네. 판사가 탄핵 얘기했다 김용우 대법원장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용우 대법원장 아닌데 안 거짓말했단 했다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입장문을 냈어. 근데 입장문 보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 더 이상 확전되는 거 원하지 이렇게 변호인이 입장문 냈거든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또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꺼낸 거지. 근데 사실 이거 그러니까. 사표 여부가 반려되고 수리되고 여부 자체가 네. 탄핵이랑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쟁점을 갖고 오는 거는 그냥 읍수하는 거예요. 나도 빨리 나가려고 했고 나 억울하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머지는 다 지금 이번에 법관 나가는 사람들도 법복 벗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분과 관련된 1심 판결문 내용 뭐 때문에 그것밖에 이제 없어요. 그거거든요. 사실은 말한 것처럼 아까 그 말한 4-5분의 대법관들하고 법원 행정처 근무했던 판사들이 핵심 멤버라고 봐야 되거든요. 빅4라고 아까 김준호 변사가 칭했던 이름이지 우리가 익숙한. 지금 오늘 몇 시예요 탄핵 표결이? 지금 2시인가? 2시부터 한다고 하니까 부터니까 뭐 이거 우리가 예상을 늦은 해봐야 오후에 되는데. 늦은 오후에 나가겠죠. 발의가 161명이었나? 151. 아니 저 발의할 때 그 발의안에 서명한 사람 161명이 161명이요. 예. 그럼 그 발의안 161은 다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무기명이니까 100% 나오겠죠. 그러면 무기명인데 무기명이니까 오해할지 모르잖아요. 무기명 투표니까.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반란표가 10표 나오면 부결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란표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이거 161표가 전부 다 민주당 표 아니에요? 아니요. 저기? 아니,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포함이 돼 있어요. 분명히 반란표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저는 늘어날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그러니까 늘어날 거다. 다만 그쪽 반란표 이게 있어요. 150 아니 난 상관없. 난 탄핵 되는 것도 좋아요. 그래요? 그 이따 왜냐 설명 드릴게요. 개인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150일이 넘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그거 왜 그러냐?
아마 의원들이 오늘 이 사태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아 그렇다면 지금 이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무적인 판단 저라면 어허. 이게 고가 우리한테 당에 도움이 될까?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면 네. 스톱이 도움이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할 거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적폐 입장 생각 들으면 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마음대로 하시라. 뒷감당 자신 있으시면 여기서 만약에 부결되면 지지층과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같은 거 와, 갔는데 뚝 끊겼어. 에? 그러면 이제 한번 꺾이는 겁니다. 네. 고해서 통과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서울시장 재보선 앞두고 중도층 표심에 좋게 보일지 안 좋게 보일지 그거 정무적인 판단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꾸 180석을 밀어준 뭐 국민의 뜻 이러는데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코로나, 경제입니다.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탄핵되든 말든 뭐 검찰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공수처가 되든 말든 우리 일반 시민 아무 상관없죠. 제일 중요한 건 자영업자, 코로나, 부동산 이겁니다. 근데 이 엄중한 시기에 여당이 뭐 나오고 뭐 탄사 탄핵 거기다가 시기도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과 다 맞추고 박병원 다 틀리는. 그러면 여당에서 중요한 사건에 다 안 좋은 결과 나오잖아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와중에 탄핵을 떡 들고 나온 이게 더군다나 헌재 가서 각하 또는 될 확률이 높은 이게 과연 여당에게 도움이 될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는 그래서 마치 저는 굉장히 좀 사악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180석 가지고 계시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뒷감당 자신 있으면. 지금 우리 김태현 이런 변호사 의견은 네.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견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중진 쪽에서는 이 판사 근데 탄핵 내였다. 자, 굉장히 보세요. 거리를 두고 그렇죠. 조심스러워하거든요. 중진들도요. 이런 의미에서겠죠.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보다 훨씬 같은 의미에서. 단순. 근데 얘기를 못 합니다. 왜? 문자 폭탄 들었거든. 그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다. 이제 총선 대선이랑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남아있는 큰 선거는요. 중도층 표심이 좌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스윙 보터라고 하는 사람들. 네. 근데 그걸 안 보고 계속 지지층은 문자 두렵고 문자 폭탄 그거 두렵고 이러고 가다가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그러면 뭐 말씀대로면 이제 되게 좋네요. 아까 저는 하시라니까. 이럴 때 되게 좋네요. 네. 타세요 탄핵. 요 문제를 정무적으로 해석까지 해야 된다는 게 좀 슬프긴 한데 네. 일단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독일 이 전범 몇십 년 만에 왜 부역한 애들 잡아다 지금 네, 나이가 처벌하고 90이 되든 하잖아요. 몇 살이 되든 90이 돼도 처벌하죠.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정무적인 해석을 집어넣으면 그런 게 있었죠. 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 때 안 했어요. 법관 탄핵 발의를. 네. 근데 그런 고민했겠죠. 야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는데 법원 개혁까지 해가지고 전선을 이중으로 치면 우리 진짜 힘들다. 이런 판단했을 거예요. 아마 민주당에서 하나. 네. 그럼 차라리 그러면 그때 옛날 신영철 대법관 탄핵 발의했듯이 100석은 넘었으니까 100석이면 발의는 되니까 네. 발의하고 뭐 부결되든가 그렇게 뭐 했었는데 그때는 발의조차 안 하다가 네. 이제 와서 뒤늦게 하니까 사법개혁을 결실히 바라는 사람들도 아 이거 너무 뒤타 아니냐 좀 이렇게 동인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은 이것 때문에 의원이 된 거라서 혼자 단기 필마로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설득을 한 거지. 사실 처음부터 그 이게 얘기했죠. 사법개혁에 대해서 소임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었죠. 이게 무슨 처음부터. 지도부가 사실 야 다음은 법원 개혁에 이렇게 밀고 가는 판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판이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미묘한 그런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풍 있고 없고 있을 수도 있지만 추진하는 이탄희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아무도 탄핵 발의조차 안 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경징계와 그리고 월권제를 처벌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 법리의 한계로 사법농단 이렇게 유야무야 되면 우리 사법은 이런 걸 역사를 반복할 거냐라는 강렬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네. 저도 이 재판 결과 자체가 각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인용이 안 될 것이다. 네, 발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쪽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정치인 이탄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그 선거할 때부터 난 사법개혁 하겠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이걸 이탄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탄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뭐 당 차원에서의 뭐 정무적 판단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이재기 시사특공대 뭐 다른 언론사긴 합니다만 채널 A 이동재 기자 관련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2월 4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이고요. 생방송으로 이제 얘기 스타트공대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께 이 사건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채널 A 관련해서 이동재 전 기자 갇혀 있다가 보석 석방됐습니다. 네.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풀려난 거예요. 구속 기간이 1심에 6개월입니다. 네. 6개월이고 만약에 더 구속을 하려면 새롭게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강요 미수 이외에 뭐 다른 범죄가 확인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될 상황이었어요. 네. 1심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 직전에 보석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정 부분 조건을 걸고 보석을 지금 허가한 상황인데 그럼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참 벌써 신청을 했는데 보석을 네. 10월 달에. 근데 한 번도 판단하지 않다가 구속 기간 직전 만료 직전 전날에 보석을 해줬다. 이거 좀 너무 오랫동안 구금한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는데 또 그 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재판 자체가 10월 이후로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중요 증인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 증인 한 3명 정도 돼요. 네. 이철 대표 그리고 제보자 X라는 그분 그리고 한동훈 검사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장 검찰 신청도 안 했어요. 증인 아니에요. 뭐 변호인이 하든 어쨌든 뭐 그런 근데 관련인 정도로 합시다. 예, 네. 그렇게 얘기할게요. 관련인. 네. 그래서 세 사람이 증언이 꼭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재판부는 계속 시간을 끌다가 판결 선고도 못하고 이동재 전 기자를 지금 보석으로 지금 풀어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를 들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사건 자체가 막 엄청 복잡하거나 막 엄청난 돈에 오갔거나 이런 사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엑슨가 그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 뭐 자기 무슨 저 뭐야 SNS에는 어디서 나오는 맥주 마셔 그것도 이거 단독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랑 뭐 그런 거 네. 사진 맨날 올리고 그러는데 소재가 탐지가 안 돼가지고 증인을 이게 증인이 안 된다는데 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형사사건하다 증인 도저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그 기한 다 구속 기한 다 돼가지고 못 하고 나름 중요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휴대전화 바꾸고 소위 말해 잠수를 타니까 방법이 없어. 진짜 막 우리 피고인은 어떻게 못 찾는데 재판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찾는 건 우리 몫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소재도 다 알아요. 어디서 맥주 먹고 다 보여주잖아요. 누구랑. 근데 못 부른대.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이철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언론 보도 보면 제보자 X라는 사람 내 대리인 아니다. 근데 제보자 X가 이동재 기자 만날 때 내가 이철 씨 대표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 검찰 조사받을 때 유시민 신라제 묻지도 않았다. 그럼 뭐예요? 강요미수 맞아요 이거? 자, 좀 더 부자 나올 알겠습니다. 거다. 지금 그 관련해서 이제 허위 사실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 김태현 네, 변호사가 얘기한 요거는 이제 뉴스죠. 하나 짚을 건 있는 네네, 게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석이 원래 신청하면 형사소송 규칙에는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건 임의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지나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소위 이제 밀어서 조진다 이거의 전형적인 예거든요. 네. 그러니까 7일은 업무가 과다하면 7일 내에 판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일정한 제대로 된 기간을 좀 만들어서 어느 시점까지는 보석에 대한 판단을 좀 재판부가 내릴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항을 둬야지. 맨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게 이게 사실 말이에요. 당한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판단을 뭐 석방 전날 이렇게 하면 되게 이건 열받죠. 약간 사법권에 약간 남용 이런 케이스가 꽤 있죠. 네. 실제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거는 네. 뭐 저도 그 말은 뭐 맞아요. 임의 규정인데 지키는 게 맞죠. 7일 정도. 뭐 7일 아니냐면 최소한 그 인근에 했어야 되는데 네. 또 한편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풀어주면 안 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그 있었던 것 이유는 같아요. 근거는 1심을 그 전에 끝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 나가면 한동훈 또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아니 같은 예를 들어 들어봅시다. 예입니다. 자, 얘도 못 자. 듭니까? 아니 그죠, 한동훈이라는 아니야. 이름만 제 말은 꺼내보세요. 그러니까 보석을 안 받아주게 불허 결정 그냥 하면 된다는 그쵸. 거죠. 아, 만약 이럴 거면 차라리 정식적으로 이럴 수 있다는 거. 그건 상관없는데 해라. 오케이. 너무 끈 자체가 문제인 거지. 자, 예를 든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서 네. 또 입을 맞추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에서는 보석을 빨리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다음 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직전에 보석을 받아준 게 아닌가. 자,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기소돼 있는 상태고 바로 이동재 기자가 소송 걸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이죠. 그렇죠. 지금 최강욱 대표 재판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소송 청구 결과도 달라지는 건 그렇죠. 너무 당연하겠네요. 쟁점이 거의 사실 똑같거든요. 물론 같은 쟁점부터 형사가 민사보다 증거를 좀 엄격하게 보긴 하죠. 네. 민사가 폭이 좀 넓죠 인정 범위가. 그렇긴 한데 이런 경우에 민사 재판 들어오면 이제
뭐 원피고도 주장도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이거 뭐 형사 사건 걸려 있는 거니까 사실관계 거기서 다 나오니까 네. 그거 보고 하자. 추정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네.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결재를 계속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아직도 결재 안 했죠. 뭐 신기술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서요, 검사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세요. 뭐 어쨌든 간에 결재 지금 제가 좀 근데 수사 개발이 수사팀은 늦어져서 수사팀은 무슨 근거로 무혐의 한다고 했을까요? 그거 봐도 무혐의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몇 개월간의 수사팀 교체까지 가면서 수사하고 100페이지 보고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석 어제 제가 좀 확인한 네. 바로 따르면 근데 그 기술을 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건 또 제가 다른 얘기네. 봤던 뭐 이거는 사실은 완전 확인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자한테 좀 얘기를 들었던 건데 뭐라고 아이고 합니까? 못 볼 수도 있네. 그럼. 들어다 봅시다 일단. 그럼 한번 풀어서 우리 풀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 기자가? 아이폰 11을 풀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다 막 한 걸로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건 논란이 없어요. 그걸 다 확보해가 풀었는데도 무혐의가 그래도 아무 있고 없으면 무혐의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걸 안 푼 상태에서 무혐의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하기 진짜 어렵고요. 그 자리에 조국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정경심 교수를 넣어 보면 검찰이 가만 무혐의 같은 거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평등하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한동훈이 아니 그렇게 누구든 간에. 따지면은 황혜석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이번에 저 누구야 저 제보자 X 이 사람들 휴대전화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혐의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왜 사실 뭐 논리적으로 아니 그 확보해가지고 뭐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확보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아 그거는 검찰의 몫이지. 그걸 왜 피고인한테 그거 황희석이 검찰입니까? 사실 뭐 한동훈이 예전에 검찰이죠. 우리 수사하는 사람들의 그 몫인 거지. 정치적 뭐랄까 숙적을 공격할 때 네. 이렇게 자료가 뭔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네. 공소시효 나올 때까지는 그냥 불기소 처분이나 무혐의 처분 안 하고 계속 쥐고 있는 경우도 사실 검찰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것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짚어서 딱히 뭐 한동훈 검사장한테만 이러는 건 아니다. 예, 예. 예전에도 그런 거 이런 경우. 적폐라며. 그러니까 근데 무슨 뭐 안 바꿨다고 그래서 야, 검찰개혁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의 법적 중앙지검장이 상식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지금 이거 보니까 보석 조건이 보증금 2천만 원에 거주지 제한 그리고 이런 거 기준이 있습니까? 뭐 이 어떤 그 크기에 따라 뭐 형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 형량이나 정하는 그걸 건데 봐요, 예. 제가 판사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게 현금이 처음에. 아니라 대부분 담보 증권 네, 증권으로 하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10억을 현금으로 내기보다는 보험증권 같은 거 끊어가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가 네.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은 구형이나 그 범죄 양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특경법 워낙 엄청 큰 크니까. 범죄들을 저질러 가지고 네. 10억 정도가 됐었고 정광훈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었었어요. 음. 그래서 그 금액은 다 그 다르다. 형량에 따라서 판사가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 얘기로 오늘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다. 길게 얘기는 못 하고 차장까지 지금 공수차장 여운국 변호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밑에서 실무적으로 수사하고 뛸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또 지금 온 거 보면서 지원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검사 선발을 했는데 요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25명이에요. 법에서는. 아하, 25명. 처장, 차장 빼면 23명의 검사입니다. 네. 검사 중에 4명은 부장으로 구성을 하고요. 네. 내부로 구성을 합니다. 한 분은 공소만 담당하고 1부, 2부, 3부가 수사를 할 겁니다. 3부당 뭐 대략 4-5명 정도의 검사가 지금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까지 차장, 지원이니까 사부장. 아직 경쟁률은 아직 안 나온 거고 말하자면 네. 제 주위에도 이거 뭐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검사 일선 검사로 봤을 때 장단점은 뭡니까? 좋은 거 가면 참 좋겠다는 것과 아니 저안 가는 게 낫겠다 싶은 거는 거가 이제 있습니다. 검사들 이사를 자주 다니잖아요. 근데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근데 과천에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괜찮지. 그게 커요. 이게 좀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생활인이기도 하니까 정부 예, 예. 기관에서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가 밑에 세종이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국방부를 지원하는 사람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행정고시나 이런 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법원이나 가장 좀 스트레스 받는 중에 하나가 경향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3년 네. 단위로 몇 년 단위로. 네. 그 부분이 지금 또 인사 이동 기간인데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되게 스트레스 받고 뭐 예컨대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뭐 대구나 부산 가면
정말 애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되거든요. 아이들 학교 이게- 다니면 주말 부부가 많아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 저 공수처 별로 관심 없으니까 저 디테일한 거 모르는데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음. 근데 공수처 검사 이번에 모집하는 25명 중에서 일선 검찰에서 가는 사람 반 정도 되죠. 그럼 나머지 정원 제한. 정원 제한.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이사 안 다니는 게 저 메리트가 있는데 뭐 우리 예상이지만 네, 어쨌든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같은 외부에 있는 변호사들이 가는 데는 이사 안 다니는 건 뭐, 아무 메리트. 원래 이사 안 다니는데 뭐 원래 사무실 뭐 내 사무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 검사하는 건 왜일까? 그건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르지 않겠어요? 뭐 나름대로 뭐 아니 공직의 뜻이 있는데 예. 그냥 검찰을 가면 지금 말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네. 법원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뭐 소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 부수적 이익으로 예. 이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뭐 연차로 사람의 생각은 따지면 다르니까 뭐.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막내급이에요. 7년 차죠. 김준호 변호사가 제 급이 막내고,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2회, 사법연수원 42기 여기까지고 그 밑에 있는 급에서 변호사들 중에 지금 수사관 지원하겠다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검사가 아니라 네. 수사관. 왜냐하면 특검 때도 수사관들로 변호사들이 많이 투입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경험을 쌓고 다시 공수처 검사를 노리겠다 어허. 이런 분들도 있어서 변호사들의 지원 숫자 자체는 수사관까지 하면 더 될 거다. 결과도 이제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제 네. 지원도 아직 지금 현재 지원 중이죠. 지원 네, 중입니다. 김준호 변호사 지원 마쳤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어. 저 하면 뭐 이념적 편향적이라고 해서 바로 면접에서 잘릴 거기 때문에. 자, 잘 될 것 같습니까? 김태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아니요. 말아야지. 알았어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 이 될 수가 없지 공수처 인력 구성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한 100여 명이 되거든요. 네. 그게 뭐 쉽게 보면 예전에 박영수 특검 구조 그 구성원하고 수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뭘 한다면 또 잘할 수도 있고요. 또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계속 좀 못할 것이다라는데 바람 같기도 하고. 바람 안에 관심 안 없으니까 되길 바람이 안 바라겠어요. 나. 그렇진 근데 이제 않고. 적다면 적고 많다면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7천여 명이에요. 공직자 네. 대상자가 뭐 가족 숫자로 포함하면 더 나눠보면 되겠지만 너무 적네요. 그래 따져보면 일반 검찰하고 같아. 검찰은 2천여 명인데 5천만에 2천여 명이잖아요. 일반 그래서 국민들이 수가 워낙 계산을 많으니까. 해보면 저는 어떤 열정을 갖고 어떤 바람직한 걸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공수처가 충분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또 악플 받을 것 같은데 네, 일이란 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신 승리 모든 조직은 능력 있어야지. 네. 모든 조직은 처음에 생기면 엉망입니다. SBS도 처음에는. 처음에 개국했을 때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모를 시기가 있었다고 몇 번 괜찮지만 한 달간 아웃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편에 초반에 방송 사고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몇 번 헌법재판소도 얘기하니까. 처음에 보면 재판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반 3년은 꽤나 이렇게 좀 평지풍파가 많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여러모로 꼭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그 어떤 하겠습니다.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싶습니다. 응원의 말씀도 한마디만 더. 있었습니다. 네. 특수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 우리 세 사람 해요. 같은 응원합시다 좀. 응원 좀. 아니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요. 박수 쳐줍시다. 박수. 어차피 만들어진 거 나올까? 지금 뭐 계속 하면 뭐합니까? 노래 안 틉니까? 박수 쳐. 박수 치고 있는데. 치리니까 치지 뭐. 자, 21의 박수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사 특공대 관건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박준 변호사 말대로 인당 숫자로 나눠보면 수사할 대상의 비율은 비슷한데 과연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 누가 더 범죄를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